이 집 제일 처음부터 제 거였습니다. 그게서 무슨 말이니? 엄마는 자기 것도 아닌 집으로 대출을 받고 사기를 쳤어요. 미안해, 교 정말 미안해. 이제 다 끝났어요. 둘 다 나가세요. 이 집에는 선을 넘은 사람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바람을 피웠고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돈으로 바꿨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모른 척했습니다. 모든 진실은 시어머니의 입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불륜이 폭로됐을 때 무너진 건 가정이 아니라 두 여자가 쌓아올린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무료로 눌러주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를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댓글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 정숙은 며느리 수진의 차 안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수석 발밑에 떨어진 호텔 키카드, 뒷좌석에 놓인 낯선 남성용 넥타이,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절대 들어서는 안 될 대화들.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는 이상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회.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숙은 아들 민준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소파에 앉아 며느리가 돌아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소 수진이 돌아오는 시간보다 2시간이나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호텔 키카드, 넥타이,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한 것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표정으로 가방을 소파에 던지려다가 거실 불이 켜진 것을 보고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수진은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표정을 보는 순간 그녀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앉아. 정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수진은 천천히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무슨 얘기요? 이게 뭐지? 정숙은 테이블 위에 호텔 키카드를 던졌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내 차 조수석에 있더라. 그리고 이것도. 넥타이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민준이 거 아니던데?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숙은 핸드폰을 꺼내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어둠 속 차 안에서 들리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 당신 남편은 모르지? 응, 절대 모를 거야. 그럼 다음 주에도? 그래, 같은 호텔로. 수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이혼은 안 돼.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습니다. 어머님, 내 말 들어. 이혼은 절대 안 돼. 정숙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불륜을 알았으면 당연히 이혼을 요구할 줄 알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분노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한테는 절대 말 안 할 거야. 내가 도와줄게. 아무도 모르게 해줄 수 있어. 수진은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려고? 대신. 정숙은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라. 순간 수진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거래였습니다. 매달 200만 원. 내 통장으로. 내 명의로 된 집 관리비, 병원비, 용돈. 전부 내가 돼. 정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난 입 다물고 있어줄게. 내 비밀도 지켜주고. 수진은 떨리는 입술로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거절하면요? 민준이한테 전부 말해. 증거도 다 있어.
너 어떻게 될지 알지? 위자료?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마. 내가 잘못한 거니까. 정숙은 웃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시어머니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냉혹한 거래자의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넌 친정으로 쫓겨나겠지. 불륜녀라는 꼬리표 달고 내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고. 수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래? 정숙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뭘? 매달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좋아. 정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그리고 하나 더. 더요? 그 남자 끊어. 당장. 수지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 돈으로 팔아먹는 거 아니야. 내 아들 바보로 만들 순 없거든. 그 남자 끊고 민준이한테 잘해. 그럼 우린 윈윈이야. 정숙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야. 통장 번호는 문자로 보낼게. 그리고 수진아. 네? 한 번이라도 늦으면 그날로 민준이한테 다 털어놔. 알았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방으로 들어갔고 수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깊은 함정에 빠졌는지 깨달았습니다. 불륜은 비밀이 아니라 상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대가를 평생 치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출근하고 난 뒤 정숙은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봐. 수진은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그 위에는 여러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앉아. 수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내 통장 내역이야. 여기 보면 매달 관리비, 병원비, 보험료가 나가지. 다 합치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야. 그럼 나머지 50만 원은요? 내 용돈이지. 나도 살아야 하잖아. 정숙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게 평생 계속되는 건가요? 평생? 아니지. 내가 죽을 때까지야. 정숙은 웃었습니다. 너도 나이 들면 알 거야. 노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난 그냥 내 노후를 지키는 거야. 내 덕분에.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하나 더 말해줄게. 정숙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이한테 더 잘해줘. 의심받으면 안 돼. 알았지? 네. 좋아. 그럼 오늘부터 시작이야. 첫 달 입금 오늘 안으로. 수지는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그 남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못 만나. 미안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통장으로 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송금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 순간 수지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씻고 와. 저녁 차렸어. 수지는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은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씻으러 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숙이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오늘 집안일 정말 열심히 했더라. 민준아, 내 복이야. 민준은 웃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 좋네요. 수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비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 설거지를 하러 갔을 때 정숙은 수진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잘했어. 이렇게만 하면 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민준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도, 자신의 어머니가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함정 속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갈 방법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수진을 다시 불렀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 토요일에 내 친구들 모임 있어. 너도 같이 가자. 네? 며느리 자랑 좀 해야지. 요즘 수진이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말이야. 정숙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은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것은 초대가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토요일 수진은 시어머니를 따라 모임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정숙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 정숙아, 며느리 데려왔네. 응, 요즘 우리 수진이가 나한테 정말 잘해줘서 말이야. 정숙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부럽다, 정숙아. 우리 며느리는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그러게. 어떻게 그렇게 잘 키웠어? 정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차를 마셨습니다. 수진은 옆에 앉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지옥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잘했어. 이제 내 친구들도 다 알아. 내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그게 무슨 의미예요? 보험이지. 나중에 내가 딴짓하면 내 친구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계속 잘해야 돼. 알았지?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매달 200만 원을 송금했고 시어머니에게 더 잘했습니다. 민주는 변한 아내와 어머니의 관계를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여보, 요즘 엄마랑 정말 잘 지내는 것 같아. 고마워. 당연하지. 시어머니잖아.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 죄책감도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은 혼자 거실에 앉아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00만 원이 빠져나간 내역.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잔고.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불륜의 대가, 비밀의 대가, 자유를 잃은 대가. 그리고 그것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통장에서 총 6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매달 첫째 날 그녀는 기계적으로 정숙의 통장에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요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숙은 수진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앉아. 수진은 익숙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책상 위에 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여러 장 펼쳐놓았습니다. 이번 달에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왔어. 정밀 검사도 받고 약값도 비싸고. 수진은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총 80만 원. 그래서요? 200만 원으로는 부족해. 이번 달은 50만 원 더 보내줘.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약속이 200만 원이었잖아요. 약속? 정숙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약속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야. 내가 아프면 어쩔 수 없잖아. 아니면 민준이한테 말할까?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협박. 언제나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 내일까지. 정숙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은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는 벽에 기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없었습니다. 요구는 점점 더 커질 것이고 그녀는 계속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은 2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민준이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요즘 돈 쓸 일 많아? 수진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응? 왜? 아니, 통장 잔고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혹시 무슨 일 있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 친구들 모임도 있고 화장품도 사고 그랬어. 별거 아니야. 그래? 그럼 됐어.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 필요하면 말해. 민준은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다정함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일주일 후 정숙은 또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수진아, 내 친구 생일 파티가 있어. 선물 좀 사야겠는데 50만 원만 더 줘. 어머님, 이번 달은 이미 250만 원 드렸잖아요. 그게 지난달 얘기잖아. 이건 따로야. 급하게 생긴 일이고. 정숙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화가 났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처음 약속은 200만 원이었잖아요. 정숙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약속? 내가 지금 나한테 약속 타령해? 내가 한 짓 생각하면 입도 뻥긋 못할 주제에?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난 지금 널 도와주는 거야. 민준이한테 말 안 하고 내 비밀 지켜주고. 그 대가로 고작 돈 좀 받는 게 뭐가 잘못이야? 정숙의 논리는 비틀려 있었지만 수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까지 50만 원. 알았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혼자 욕실에서 울었습니다. 물소리에 묻혀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함정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함정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정숙은 수진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요구였습니다. 수진아, 내가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말이야. 종합검진 받으려고 하는데 비용이 좀 들어. 얼마나요? 300만 원.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300만 원이요? 어머님, 그건 너무 많아? 그럼 민준이한테 말할까? 내가 바람 피운 거? 또 협박이었습니다. 수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도 돈이 없어요. 없으면 만들어. 대출 받든 카드 긁든. 내가 알아서 해. 정숙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줄게. 300만 원 준비해. 수지는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매달 200만 원 이상을 보내고 있었고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났습니다. 며칠 동안 수지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카드론을 받았습니다. 300만 원. 이자율 15%. 그녀는 서류에 사인하면서 자신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지는 정숙에게 300만 원을 건넸습니다. 현금으로. 여기 있습니다. 정숙은 돈을 받아 세어봤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역시 내가 현명하긴 해.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하실 수 없나요? 저도 한계가 있어요. 정숙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한계? 내 한계는 내가 정하는 거야. 그리고 아직 멀었어.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데요? 내가 죽을 때까지. 정숙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하세요. 하지만 정숙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내가 잘못한 거잖아. 바람 피운 건 너야. 난 그냥 그 대가를 받는 것뿐이야. 그리고 정숙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거실에 혼자 남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수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아파? 민준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머리가 좀 아파서. 그럼 약 먹고 쉬어. 내가 저녁 차릴게. 민준은 다정하게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남편의 다정함이 오히려 칼이 됐습니다. 그녀는 이 사람을 배신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것은 민준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진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네? 매달 200만 원으로는 부족해. 앞으로는 300만 원으로 올려. 수지는 경악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불가능해요. 제가 어떻게 매달 300만 원을.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일을 더하든 대출을 받든. 내 문제야.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300만 원. 못하겠으면 민준이한테 다 말한다. 수지는 절망적으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도 사람이에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사람? 넌 바람 피운 사람이야. 자격 없어. 정숙은 냉정하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매달 300만 원. 카드론 이자. 생활비. 그녀의 월급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모든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카드론을 받은 상태라 추가 대출은 어려웠습니다. 수지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무서운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그 남자에게 연락할까? 아니, 그건 안 돼. 그것은 더 큰 함정이었습니다. 수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출구가 없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도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신용대출 상담 받고 싶은데요. 은행원은 그녀의 신용도를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현재 카드론이 있으시네요. 추가 대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수지는 애원했습니다. 은행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자율이 높습니다. 얼마나요? 연 20%입니다.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그날 수지는 1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빚은 4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달 갚아야 할 이자만 6만 원이 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멍하니 걸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이 물었습니다. 300만 원 준비했어? 아직. 전부는 못했어요. 일주일만 더 주세요. 정숙은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일주일. 딱 일주일만 줄게. 그 이후엔 민준이한테 말한다. 네. 알겠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지는 미친 듯이 돈을 마련했습니다. 친구에게 50만 원을 빌렸습니다. 급하게 중고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3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지는 정숙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여기요. 300만 원. 정숙은 돈을 세어봤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잘했어. 역시 하면 되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민준이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인가?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인가? 아니,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강요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잘못을 저지른 것은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정숙의 요구는 계속될 것이고 그녀는 계속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매달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가 됐고 빚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 괜찮아? 응, 괜찮아. 일이 좀 많아서 그래. 수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수진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정숙은 수진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네? 이 집 내 명이잖아. 근데 나중에 내가 죽으면 민준이한테 가겠지?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거야. 그러니까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그건. 걱정 마. 명의는 내 걸로 할 거야. 대신 그 돈으로 내 노후 준비하는 거지. 정숙은 교묘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사기예요. 집이 어머님 명의인데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명의를 내 걸로 옮기는 거야. 증여로.
수지는 경악했습니다. 그건 안 돼요. 민준이가 알면. 민준이는 모를 거야. 서류만 잘 처리하면 돼. 그리고 넌 그 돈으로 나한테 줄 돈도 마련하고 내 빚도 갚고. 윈윈 아니야? 정숙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수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범죄였습니다. 생각해봐. 일주일 줄게. 정숙은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것은 선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지는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수지는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정숙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그날부터 두 여자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증여 서류, 대출 서류. 모든 것이 은밀하게 진행됐습니다. 민주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집은 수진의 명의가 됐습니다. 정숙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내 거야. 하지만 잊지 마.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나가게 하면 안 돼. 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공범이 됐습니다. 불륜의 피해자에서 사기의 공범으로. 그녀의 추락은 끝이 없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매달 대출 이자 20만 원과 정숙이 요구하는 추가 비용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생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체중은 7kg이나 빠졌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습니다. 민주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내가 이상했습니다. 예전에 밝고 활발하던 수지는 사라지고 늘 피곤해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정숙은 갑자기 며느리 편만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사건건 간섭하고 잔소리하던 어머니가 이제는 수진을 감싸기만 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거실에서 우연히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진이 정숙의 방에서 나오는데 그녀의 손에는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의 표정은 창백했고 정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뭐 하고 있었어? 민준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깜짝 놀라 통장을 서둘러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어머님이랑 얘기하고 있었어. 통장은 왜? 어머님 병원비 입금하려고.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수지는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빠르게. 민주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보험도 있고 자신이 매달 용돈도 드리는데 왜 며느리가 병원비를 내는 걸까? 그날 밤 민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수진이 자는 동안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뭔가 숨겨진 게 있다. 다음 날 민주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일찍 돌아왔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수지는 출근했고 어머니는 방에 계셨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가족들의 통장과 서류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먼저 수진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는 순간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매달 첫째 날, 정숙의 통장으로 200만 원, 250만 원, 때로는 300만 원씩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간 총 1,500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뭐야? 민주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계속 서류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분명 어머니 명의였던 집이 수진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3개월 전. 그리고 그 집을 담보로 5천만 원의 대출이 실행돼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는 수진의 서랍도 열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신용대출 서류, 카드 명세서, 그리고 중고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물건들을 팔아 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요. 씻고 와요. 저녁 차렸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숙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요즘 수진이가 나한테 정말 잘해줘. 내 복이야. 민주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민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혼자 서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이 두 여자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수진은 어머니에게 돈을 주고 있는 걸까? 왜 집 명의가 바뀌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왜 모르고 있었을까?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수진의 차를 확인했습니다. 블랙박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블랙박스 영상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최근 6개월치 영상을 모두. 그날 밤 민주는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출퇴근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 영상에서 그는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이 차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돈 좀 더 빌려줄 수 있어? 응, 50만 원만. 정말 급해. 고마워. 다음 주에 꼭 갚을게. 수진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민주는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8개월 전 영상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차 안에 수진과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고 남자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볼 수 있어? 남자의 목소리. 응, 같은 호텔로. 수진의 대답. 민주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불륜. 수진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민주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아직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륜은 7개월 전에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 수진은 그 남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돈을 주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시점부터였습니다. 민주는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수진의 불륜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돈을 받기 시작했다. 진명의 이전도 대출도 모두 어머니의 계획이었다. 민주는 의자에 깊이 기대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여자 모두 그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바람을 피웠고 어머니는 그것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냉철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복수? 아니면 용서? 아니, 둘 다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의를 원했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문제이신가요? 민주는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통장 거래 내역, 집 등기부등본, 대출 서류.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상당히 복잡한 사안이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혼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확하니까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최소 3억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 분할은 배우자 과실이 크니까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거는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좀 더 복잡합니다. 증여 자체는 합법이지만 증여 과정에서 협박과 공갈이 있었다면 문제가 됩니다. 입증할 수 있나요? 통장 거래 내역이 너무 명확합니다. 정기적으로 큰 금액이 이동했고 시기도 불륜 발각 직후입니다. 이건 충분히 협박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집 문제.
원래 어머니 명의였던 집을 며느리 명의로 바꾸고 대출을 받았다. 이것도 사기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증거를 더 확보하세요. 녹음, 문자 모든 것. 그리고 준비가 되면 한 번에 진행하는 겁니다. 민주는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주는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작은 기기였지만 성능은 좋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결정적인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정숙과 수진의 대화였습니다. 수진아, 이번 달 대출 이자 냈어? 네, 어제 넣었어요. 잘했어. 그리고 다음 주에 내 친구 모임 있는데 식대 좀 내줘. 또요? 어머님, 이번 달은 이미 많이. 뭐? 내가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민준이한테 말할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래, 착한 애. 넌 똑똑한 애야. 입 다물고 있으면 모두에게 좋은 거야. 녹음기는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협박, 공갈, 금전 요구. 민주는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수진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자는 동안 조심스럽게 지문 인식을 해제했습니다. 거기에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는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중고거래 내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삭제된 메시지 복구 기능으로 7개월 전 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도 찾아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2주 후 민주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통장 거래 내역,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집 서류. 그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진행하죠. 잠깐만요. 변호사가 그를 멈췄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집 원래 누구 명의였나요? 어머니요. 10년 전에 제가 대출을 갚아드렸는데 명의는 그대로 어머니였습니다. 그럼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요, 왜요? 변호사는 민준에게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열어 보여줬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민준은 집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집은 7년 전에 이미 민준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대출을 갚을 때 은행에서 자동으로 명의를 변경했던 것입니다. 정숙은 그 사실을 잊고 있었거나 애초에 알지 못했습니다. 즉, 정숙이 수진에게 넘긴 집은 애초에 정숙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의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거 대박이네요. 어머니가 자기 것도 아닌 집을 며느리에게 증여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민주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것도 아닌 걸 팔았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으니 이건 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무단으로 타인명의 재산을 처분한 것. 사문서 위조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큰일 날 수 있어요. 민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그를 낳아주고 키워준 사람. 하지만 그를 속이고 이용하고 바보로 만든 사람. 진행하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2주 후에 한 번에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민준은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폭로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산산조각 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의였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평소처럼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녁 드세요. 수진이 밥을 차렸습니다. 민주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저녁을 먹는 동안 정숙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요즘 회사 일은 어때? 괜찮아요. 그래, 우리 아들 능력 있으니까. 정숙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주 후면 그 웃음이 사라질 거야. 식사가 끝나고 민주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 모든 증거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제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이 거짓된 가족, 이 가짜 평화, 모두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었습니다. 진실 위에 세워진 삶을. 옆에서 수진이 작게 신음했습니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이 여자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2주 후 폭풍이 몰아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폭풍의 중심에 설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민주는 그동안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웃고 똑같이 가족들과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이혼 소장, 위자료 청구서, 사기 고소장, 그리고 집 소유권 확인서.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과 정숙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무슨 일 있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오늘은 일찍 끝나서. 민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녁 먹을래? 아니, 잠깐 기다려. 할 얘기가 있어서. 민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수진과 정숙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뭔데? 그렇게 심각하게? 정숙이 물었습니다. 민주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앉으세요. 둘 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과 정숙은 긴장한 채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죠. 민주는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수진의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지?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매달 첫째 날 엄마 통장으로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6개월간 총 1,500만 원.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정숙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준아, 그건. 엄마는 입 다물고 계세요. 아직 엄마 차례 아니에요. 민준의 차가운 눈빛에 정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진아, 대답해. 왜 엄마한테 돈을 보냈어?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어머님이 아프셔서. 거짓말.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진짜 이유를 말해.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주는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건 뭐지? 사진 속에는 수진과 낯선 남자가 차 안에서 친밀하게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민준아, 8개월 전, 너 바람 폈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고통스러운 침묵.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게. 대답해. 소리내서. 미안해. 미안해. 수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 하지만 이제는 배신자. 그리고 엄마. 민주는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이걸 알았죠?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세요. 엄마는 수진이가 바람 피운 거 알았죠? 네. 알았다. 정숙은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돈을 뜯어냈죠?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민주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정숙과 수진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민준이한테 말할까? 넌 똑똑한 애야. 입 다물고 있으면 모두에게 좋은 거야. 정숙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준아, 그건 협박이죠. 공갈이죠. 며느리의 약점을 잡고 돈을 뜯어낸 거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뭡니까? 민준은 집 등기부등본을 펼쳤습니다. 집 명의를 수진이 이름으로 바꿨죠? 그리고 담보대출 5천만 원?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엄마. 민준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집 7년 전부터 제 명의. 뭐? 정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집은 내 거야. 아니에요. 7년 전에 제가 대출 갚을 때 이미 제 명의로 바뀌었어요. 은행에서 자동으로 처리한 거예요. 민주는 등기부등본을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보고 비틀거렸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명확했습니다. 소유자 김민준. 그러니까 엄마는 자기 것도 아닌 집을 수진이한테 넘긴 거예요. 그리고 그 집으로 대출까지 받았고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사기예요. 명백한 사기. 정숙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변호사한테 확인했어요. 엄마가 한 짓은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대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대요. 민준아.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민준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장이야. 이미 변호사한테 제출했어. 위자료 3억 청구했고.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민준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용서? 민준은 비웃었습니다. 너희 둘이 날 뭘로 본 거야? 바보로 봤어? 아무것도 모르는 호구로 봤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나한테 설명해봐.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줄게. 엄마는 받은 돈 1,500만 원 전부 반환하세요. 그리고 대출 5천만 원도 처리하세요. 민준아, 그 돈이 어디 있어? 다 썼어.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엄마 문제예요.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경찰한테 이 모든 증거 넘길 거예요. 민준아, 엄마가 너 낳아서 키운 게 뭔데? 이렇게 할 수 있어? 정숙이 울부짖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낳아서 키워준 게 저한테 사기 칠 권리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들을 바보로 만들 권리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민준은 정숙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세요. 이건 제 집이에요. 엄마 집 아니에요. 어디로 가라는 거야? 난 늙었어. 갈 곳도 없어. 엄마가 받은 1,500만 원이면 전세 하나는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찾아서 쓰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숙은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민준은 아내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위자료 소송 준비해. 변호사가 3억은 받을 수 있대. 재산 분할은 내 과실이 크니까 하나도 못 받을 거야. 민준아, 제발. 그리고 너도 이 집에서 나가. 일주일 안에. 수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발 한 번만. 하지만 민준은 돌아섰습니다. 다 끝났어. 너희 둘이 만든 거래도, 너희 둘이 쌓아올린 거짓말도. 전부 끝이야. 민준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는 두 여자만 남았습니다. 울고 있는 며느리와 멍하니 앉아있는 시어머니. 한때 공범이었던 두 사람. 이제는 함께 무너지는 두 사람. 정숙은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도 정숙을 봤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내 때문이야.
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바람만 안 폈어도. 쟤 때문이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협박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요. 넌 잘못한 거잖아. 난 그걸 이용한 것뿐이야. 이용? 어머니는 저를 노예로 만들었어요. 돈을 뜯어냈다고요. 두 여자는 서로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텅 빈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이제는 무감각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민준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올바른 선택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일찍 집을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수진과 정숙이 소파에서 밤을 샌 채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민주는 그들을 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지막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대출 5천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요. 은행원은 그녀의 신용을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나이와 소득으로는 추가 대출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정숙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냉정했습니다. 정숙은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을 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친정 부모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나 이혼하게 됐어. 뭐? 왜? 무슨 일이야? 내가 잘못했어. 많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너 무슨 짓 한 거야? 수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부모님도 등을 돌릴 것이었습니다. 알았다. 내가 잘못한 거면 우리도 도와줄 수 없어. 아빠, 당분간 연락하지 마. 내 엄마가 충격받을까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 집, 가족, 그리고 존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것이 이것뿐이었습니다. 수진도 짐을 쌌습니다. 그녀의 짐은 더 적었습니다. 이삿짐 센터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그날 평소보다 늦게 집에 왔습니다. 두 여자는 이미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짐 가방 옆에 서서 일주일 됐습니다. 나가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민준아. 정숙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나가세요.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너 키우려고 얼마나.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민준이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가 저 키운 건 부모의 의무였어요. 그게 저한테 사기 칠 권리를 주는 건 아니에요. 정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민주는 마지막으로 아내를 봤습니다. 미안해.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내게 더 잘해줬어야 했나 봐. 그럼 넌 바람 안 폈을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야. 전부 내 잘못이야. 알아. 그러니까 이제 가. 두 여자는 짐을 들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문턱을 넘을 때 정숙이 돌아봤습니다. 민준아, 정말 이게 마지막이야? 네. 엄마가 죽어도 안 올 거야?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떨구고 문을 나섰습니다. 수진도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한때 자신의 집이었던 곳. 이제는 영원히 잃어버린 곳. 그녀도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주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거래로 시작된 관계도 거짓으로 유지된 가족도 모두 끝났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거짓 없는 삶을. 그날 밤 정숙은 친구 집에 임시로 머물렀습니다. 수지는 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두 여자 모두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며 후회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래는 끝났고 대가는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승자가 아니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변호사의 말대로 위자료 3억은 거의 확정적이었습니다. 수진의 불륜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수진은 고시원에서 지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불륜, 이혼, 위자료 소송.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친구 집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낡고 추운 방이었습니다. 그날도 정숙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TV도 없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방. 그녀는 담요를 둘러쓰고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준의 연락처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은 놀라 일어났습니다. 누가 찾아올 리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살은 더 빠졌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왜 왔어? 정숙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정숙은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방은 비참할 정도로 좁고 초라했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공범이었고 한때 적이었고 이제는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위자료 3억. 어떻게 할 거예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몰라. 돈이 어디 있어? 정숙은 무기력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없어요. 친구들한테 빌린 돈도 못 갚고 있어요. 그럼 어떡할 건데?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정숙은 수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뭘 합친다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된 것도 서로 때문인데. 그래도 지금은 민준이가 공통의 적이잖아요. 수진의 눈에 이상한 빛이 돌았습니다.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법원에서. 어머니가 저를 옹호해 주세요. 어머니가 저를 협박한 게 아니라 제가 자발적으로 도운 거라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 그럼 최소한 저는 위자료를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사기죄를 면할 수 있고요. 정숙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뭔데? 나중에 제가 위자료를 적게 내게 되면 그 차액의 절반은 어머니가 가져가세요. 대신 지금은 저를 도와주세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좋아. 하지. 두 여자는 악수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은 공범이 됐습니다. 일주일 후 법정이 열렸습니다. 이혼 소송과 사기 고소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민주는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그의 옆에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수진과 정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비용이 저렴한 국선 변호사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판사가 말했습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불륜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금전 거래는 협박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민준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우리는 명확한 협박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해 주시죠. 판사가 말했습니다. 민준의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법정에 정숙과 수진의 대화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민준이한테 말할까? 하지만 수진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화일 뿐입니다. 실제 협박이 아니라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말투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숙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피고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죠.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연기였습니다. 어떻게 도와줬습니까? 제가 노후 자금이 필요했고 며느리는 빚이 있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저를 도와주면 나중에 집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협박은 없었다는 말입니까?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자발적으로 저를 도왔어요. 제가 며느리의 불륜을 알았지만 그걸로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겨주려고 했어요. 정숙의 증언은 그럴듯했습니다.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완전히 수진 편이 됐습니다. 수진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불륜을 저질렀고 남편을 배신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죄책감에 시어머니를 도운 겁니다. 그럼 매달 200만 원 이상을 송금한 것도 자발적이었다는 말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잘못을 저질렀고 시어머니는 그것을 숨겨주셨어요. 그 대가로 제가 도운 겁니다. 민준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대출을 받고 물건을 팔아가며 돈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자발적입니까? 저는 제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수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재판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정숙과 수지는 서로를 감싸며 협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합의된 거래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분노했습니다. 저 두 사람이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재판이 끝난 후 민주는 복도에서 두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엄마 수진아.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가 정말 이럴 거야?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살아야 해. 내가 엄마를 버렸잖아. 내가 엄마를 버렸다고? 엄마가 나한테 사기친 거잖아. 그건 실수였어. 엄마가 집이 4명인 줄 몰랐어. 진짜야. 수진도 말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3억은 너무 큰 돈이야. 나 평생 갚을 수도 없어. 그게 내 문제야?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저지른 일의 대가야. 민준아.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너희 둘 다. 민준아, 제발. 이제 법정에서 보자. 너희가 거짓말로 이길 수 있을지 두고 보자. 민준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수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변호사와 긴 통화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재판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짜고 있네요. 이길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지만 그들이 합의된 거래였다고 주장하면 협박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위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는 명확하니까요. 하지만 3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마 1억에서 1억 5천 정도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는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집이 당신 명의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는 좌절했습니다. 저 두 사람이 또 이기는 건가?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놓친 증거가 있을까? 혹시 더 결정적인 것이 있을까? 며칠 후 민주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3개월 전에 실행된 대출건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고객님이 소유 주시니까 확인 가능합니다. 은행원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출 신청서에 서명이 있었습니다. 김민준. 민준의 이름으로 된 서명. 이거 내가 서명한 게 아닌데요. 네. 하지만 여기 서명이. 이건 위조예요. 필적을 확인해 보세요. 은행은 긴급히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조였습니다. 누군가 민준의 서명을 위조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민준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사기로 고소하겠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서명을 위조한 사람은 수진이었습니다. 정숙의 지시로 수진은 민준의 서명을 흉내내어 대출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이 수진을 소환했습니다. 서명 위조 혐의로 조사받으실 겁니다. 수진은 부인했습니다. 저는 안 했어요. 진짜로. 하지만 필적 감정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CCTV에는 수진이 서류를 제출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진은 무너졌습니다. 어머님이 시켰어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경찰은 정숙도 소환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교사 및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실 겁니다. 정숙은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수진이가 혼자 한 거예요. 하지만 수진은 법정에서 모든 것을 폭로했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시켰어요. 민준이 서명을 흉내내서 대출 서류에 사인하라고. 안 그러면 민준이한테 불륜을 말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진은 정숙을 배신했습니다. 살기 위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정숙은 경악했습니다. 이 나쁜 년, 내가 나를 팔아. 어머님이 먼저 저를 이용했잖아요. 저는 피해자예요. 두 여자는 법정에서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한때 공범이었던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판사는 엄숙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김정숙은 사문서 위조 교사 사기 공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피고 박수진은 사문서 위조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위자료 2억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수진도 무너졌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민준은 법정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두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 밖에서 변호사가 그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모르겠습니다. 이긴 것 같지도 않고. 하지만 정의는 이뤘잖아요. 정의. 민준은 중얼거렸습니다. 네. 그렇겠죠. 그날 밤 민준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서 이겼습니다. 법적으로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감옥에 갔습니다. 아내도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 남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원했던 결말일까? 민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삶은 계속됐습니다. 그의 삶도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처는 언제 아물까? 이 공허함은 언제 채워질까? 민준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과 수진은 각각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서로 다른 방에. 정숙은 차가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들, 집, 자유. 불륜을 팔아 노후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노후조차 잃었습니다. 수진도 침대에 누워 울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 가족, 자유 그리고 자존심. 두 여자는 각자의 방에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래는 끝났고 대가는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